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 왜곡한 것이라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당은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했고 야당은 북풍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혁신위가 결국 조기 종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오늘도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원이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전 정부의 조직적인 은폐 왜곡이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려서요. 먼저 두 분께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이게 1년간 감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미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계세요. 예.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어떤 부분이 실수하거나 오버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은폐를 조직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 문제고 또 하나는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사실을 보고받은 이후에 어떤 인명 구조를 해서 지시를 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은폐 지시했다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언론에 이 발표한 시점도 23일 날 오후 1시경인데 그 이전에 이미 돌아가신 이후였거든요. 해당 공무원은. 그러니까 뭔가 이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데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경로할 수 있는 국민들이 그런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좀 내용 보이겠어요? 일단은 뭐 지난 정부의 흠집 내기인데요. 이 사실 여부 감사원이 지금 신뢰성이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원이라는 것들은 정부와 별도로 뭔가 좀 객관적이고 좀 이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유병호 사무총장 보십시오. 본인 스스로도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뭐 처신 자체도 그렇고요, 발언도 그렇고요.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 대한 감사만 주구장창해서 계속 발표해야 됩니다. 결국에 이거 총선에 써먹으려고요 생각했던 것이고요. 총선쯤 돼서 지금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감사원의 정치적 이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 분명히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정부 어느 정부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감사원은 헌법상의 기관이거든요.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감찰할 수 있어요.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래야 바로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안은 지금 잘못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찌 저럴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해당 공무원이 뭐 실종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 북한 해역에서 발견이 된 것을 알고 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3시간 동안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보고받은 이후에 보고받은 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후에 피살을 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도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이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위한 연설. 종전선언을 위한 왜 해야 되는지는 그 당시 국민께 어떤 설명했냐면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지킨다. 근데 당장 지금 국민의 신체 안 지키셨잖아요. 생명 안 지키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종전선언을 위해서 이것을 무시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언론에 브리핑할 때 이미 돌아가신 이후에 브리핑을 하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브리핑을 해요. 수색하고 있다. 이것도 진짜 놀라워요. 그 뒤에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은폐 지시예요. 이때 은폐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은폐했던 것도 놀랍지만 그 이전에 과연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국민주권을 맡긴 그 대통령께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전 대통령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마치 감사원의 결과가 무조건 진실이냐 저는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거 하명 감사예요. 그냥 이 지난 정부 흠집 내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든 해라. 당시에 북한 이 상에 표류돼 있던 피살 공무원이요. 북한의 정보를 알 수가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여기가 앞마당입니까? 북한입니다. 마음대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나요? 3시간이라는 시간이 뭐 그거를 아무 일도 안 했다고요? 조치 다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했는데 마치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는 안보실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마치 은폐한 게 아니에요. 다 얘기를 했잖아요. 당시에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사과를 요구했고 북한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은폐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도세도 모르게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푸풍몰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감사원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0% 맞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과 다른 그러니까 일단 시점은 다 이미 확정이 된 거고요.
그 해당 공무원이 발견된 것이 22일 날 오후 3시경 발견됐잖아요. 북한 해역에서. 그 뒤에 우리 정부가 알게 된 것이 5시경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께 서면 보고된 것이 6시경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돌아가신 게 9시경이었어요. 유엔 연설이 있었던 게 그 다음날 새벽 1시였고. 자, 이런 일련의 그 시점들은 다 특정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부임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신발에서도 여러 사람의 DNA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신발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조끼, 구명조끼도 비치된 거 없었다. 그다음에 반입 내용도 없었다라는 게 다 밝혀졌잖아요. 그다음에 도박빚 이런 부분도 해당 그 분들은 자살할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거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정보를 취사 선택을 하는데 그 취사 선택을 한 이유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시점이 뭐 총선 임박해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국민의, 그것도 공무원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그 뒤에 은폐를 하고 또 2차 가해를 통해서 이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몰아간 것, 월북할 가능성이 컸다라고 몰아간 것, 이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몰아간 게 여기까지만 아니라니까요. 듣겠습니다. 자꾸 예. 그 얘기를 하시네. 그러니까 월북을 했다면 그 진위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위 공무원이 당시에 어떤 상황 하에서 북한에 저기 가 있는지, 그러면 이게 월북의 의도가 있다면 그건 정확하게 판단해야죠. 3시, 5시, 6시 이후에 뭐 북한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의 어디 근처가 아니에요. 정보를 취득하려면 북한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를 마음대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정책적 판단을 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끝나서 감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희 민주당이 다시 집권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이런 하명 감사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해서 이게 잘못됐고 조작이었다. 그렇게 밝혀지면 또 그때는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얘기하는 거는 지난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 이런 걸 감사를 통해서 훼손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옳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만 딱 잠시만요. 짚어서 저희 지금 여쭤볼게요. 두 분께서 계속 반복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그 월북 이런 것들 판단의 여지가 있으니까 제가 그건 차치하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3시간 동안에 그러면 해당 공무원이 만약 월북 의사를 갖고 갔다고 쳐요. 그럼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통신망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 입증이 됐잖아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건 뭐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감사원에서는 이번에 13명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부 고위 인사들이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요.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상황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먼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조기 종료했습니다. 강서 보궐 패배 이후에 혁신위원장,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비정치인으로서 나왔고, 당초 기간은 이제 성탄 즈음까지였었는데 조기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짧게만 먼저 한 주평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종료로 인해서 혁신이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직은 단정하긴 이르다. 왜냐하면 혁신의 활동은 마무리졌지만 그 혁신위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혁신안들이 또 다른 절차를 통해서 완성될 가능성이 전 크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조기 종료가 안 되고 예정되던 12월 24일 날까지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공천 룰 등을 반영이 돼서 혁신안이 완성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혁신위원회 예정된 활동 기한 이전에 끝냈다고 해서 혁신의 완성이 이제 아예 물 건너갔다, 소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영주 부대변인. 뭐 전형적으로 토사구팽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2의 이준석이 됐다.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를 이용해 먹었잖아요. 그리고 과감하게 내쳤습니다. 그런 형태예요, 국민의힘은요. 이용해 먹고 버린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정치권의 뜨거운 맛을 본 것인데요. 저는 규정을 하자면 인요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어떤 썩은 살을 도려내고 거기에 살이 되고 싶었던 혁신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반창고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예. 징계 니기 체제를, 상처를 덮어주는 그냥 반창고 역할입니다. 이제 살이 다 돋았고 상처가 나왔으니 떼내서 버려야 되는데, 나 살이니까 나와 같이 좀 뭔가 혁신을 통해서 동기호진하자 하니까 깜짝 놀라서요. 김기현 대표가 가서 17분 만나고 잘 가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씁쓸하게 퇴장하셨다. 좀 아쉽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윤 위원장이 어제 이 혁신위 활동 종료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발언을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국민 눈높이에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잘 파악해서 우리는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예, 인유한 위원장이었습니다.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고 김기현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라는 게 또 어떤 부분일까요?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위원회 활동을 하게끔 한 계기가 된 것은 김기현 대표가 어떤 마련했기 때문에 한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제 감사한다는 말은 저는 앞으로도 기대한다는 말로 또 바꿔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리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마련한 혁신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련한 혁신안을 향후에 어떻게든 반영할 것이다라는 기대 표시를 감사한다는 말로 미리 표현한 거다. 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왜냐하면 감사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 보기적인 의미를 주고 어떤 분은 뭐 조금 비아냥거린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신데 저는 그런 화법을 쓰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기대를 실어서 압박을 가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의 의미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감사의 의미요? 뭐 좀 이게 좀 그 은유적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 정치판 씁쓸하다는 거 알게 돼서 고맙다. 라는 얘기일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50%의 성공을 거뒀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보통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이 반인데 50%라고 얘기했으면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김기현 대표의 혁신의 의지를 확인했다. 그 의지를 저는 이렇게 읽어요. 혁신 안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더 이상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걸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은 것이고 그리고 윤심은 변했다라는 걸 확인한 것이죠. 결국엔 처음에는 김기현 지도부의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을 용산에서는 바랬던 것 같은데 선거철을 앞두고 용산에서도 공천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막 대거 쏟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공천권은 김기현 대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대표를 놔두는 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지. 김기현 대표 퇴장시켜버리면 새로운 비대위 통해서 또 공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하려면 어렵잖아요. 교감을 안 해왔으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심이 김기현으로 기울어지면서 이뉴한 혁신위원장은 퇴장한 것이다. 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등장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기 종료를 하게 됐고 이 부분도 뭐 좀 궁금하게 되는데 그럼 이뉴한 위원장 같은 경우 이번 혁신이 종료되면은 이번 총선에서는 아예 아무 역할을 안 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그래서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뭐 예정돼 있는 거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나 당원들이 혁신안이 부족하다 이런 평은 없었거든요. 혁신안은 충분한데 이 혁신안을 지금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런 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혁신안을 마련한 이뉴한 위원장 또는 국내심의 상당히 언론적 관심을 이끌었던 이뉴한 위원장에 대해서 저 자원을 그냥 소비하지는 않을 거다, 허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아마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활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일부 이제 혁신위원이 얘기했던 공간위원회 혁신위원을 하나 넣어달라라는 의결을 하겠다라고 취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미 혁신안 중에 다선, 뭐 일부 영남 중진, 친윤 여러분들의 배제 등이 담긴 혁신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 혁신안을 낸 혁신위원이 만약에 공관위원회에 들어간다 그러면 반발이 커요. 이건 뭐 표적 이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반발 내지 분란,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외하고는 뭐 선대위나 여러 가지 또는 주자로 뛸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고요. 본인은 안 나간다고 하셨지만 예. 그거 당에서 요청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인이 받아들인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뉴한 위원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 관심이 상당히 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대 관심을 선거의 국민의힘에 대한 표심으로 이끄는 그런 여러 가지 활용법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자로 뛸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관심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관위원장은 뭐 누가 될 것이며 공관위는 뭐 언제 나올 것이냐. 원래 일반적으로는 1월 중순에 나왔는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어떻게 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공관위원장의 하마평도 지금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좀 분위기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예전에 비춰보면 1월 한 10여일 저희 당원 단계에 보면 1월 15일 정도 이전에 공관위가 출범하게끔 돼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예. 어쨌든 공관위가 김기현 대표의 말씀에 따르면
이달 중순 정도에 출범한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제가 볼 땐 그것은 좀 너무 빠르고 1월 중순까지 공관위원장을 지명해서 공관위 구성하기에는 조금 당내가 어수선하다. 개인적으로는 12월 중순이 넘어야지만 공관위 구성이 될 것이고 공관위가 구성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매핑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선거를 치를 것이고 공관위원장도 확정이 될 뿐만 아니고 나머지 혁신안에 대한 처리 과정도 사실은 다 정하고 나서 공관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저희 화면에도 잠깐 나왔는데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 가운데 공관위원장이 될 가능성과 아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그 지도부가 아니라서 예. 저는 하마평은 이미 언론에 널리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 공관위의 구성을 할 때 공관위원장이 공관위 구성에 상당히 관여를 하잖아요. 예. 그럼 공관위의 역할 내지 어떤 기대를 하는지에 따라서 해당 공관위원장 인선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시는 안정 위주의 공관위가 된다면 거기에 부합하는 공관위원장이 선임이 될 것이고요. 또는 혁신 위에 혁신안이 반영된 공관위가 된다면 또 거기에 부합하는 공관위원장이 인선이 될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혁신위원회에서 낸 혁신안에 대한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의 입장에 따라서 공관위원장 및 공관위 구성 인선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떨까요? 국민의힘 뭐 상대당이기는 네네. 하지만 공관위원장 어떤 인물로 좀 유력하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용산과 합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대희, 김한길 벌써 나오잖아요. 저 두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분들입니다. 안대희 뭐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존경하는 분이라고 뭐 알고 있고요. 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당연히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늘 멘토로 삼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예요. 너무나 이게 짜 맞춰진 겁니다. 강서구 재보궐선거의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은 반성하지 않고 혁신위를 통해서 시간을 벌었던 것이고요. 결국에는 다시 용산은 국민의힘을 마음대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김기현 대표에 대한 지켜주기는 그 예를 들면은 영남 수도권 험지 출마해서 다 죽여버리면 당의 기반이 없어져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따지고 보면 정치를 처음 하셔서 기반이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기득권적인 이 영남 중진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이번 총선에서 여러 가지들 역할을 할 테니 이번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했던 것이고 그거는 윤 대통령이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혁신위가 안은 좋았으나 열매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었다면은 윤핵관들은 싹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윤핵관들을 살려놓고 나서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했겠냐면 결국엔 이번에 이 스타 장관들을 다 내보내면서 그들을 공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 공천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로 누가 공천 개입합니까? 당대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략공천 아니 저 공관위원장을 결국에는 안대희, 김한길 아니면 더 가까운 그런 사람들로 뭐 앉혀서 결국에는 이번 총선에서 용산의 인물들을 대거 여기다 입성시키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지 않겠냐라고 좀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전대룰 그리고 공천룰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의 또 반대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매우 격렬하게 대립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 지도부로서는 우리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그런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특히나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습니다. 나치. 그리고 정당에서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꼴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원제도, 공천제도, 혁신위가 제안한 것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호가 뭐였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였습니까? 우리 이재명 당대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권리당원의 권한을 늘린 것 그리고 뭐 1호 혁신안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의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둘 다 맞는 얘기죠. 뭐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당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발전하는 게 당 운영 맞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특정 세력에 휘둘려서 당이 운영되는 거 그거는 건강하지 않죠. 둘 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중지가 모아진 의견들이 반영이 돼야지 당원들의 스펙트럼에서 일부 강성 당원들의 의견만 당에 반영이 된다면 그건 건강한 당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둘 다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영표 의원의 말 물론 뭐 김은경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하위 10%에 반영을 해서 거기를 감점을 많이 줘서 나름대로의 당의 역할들 그리고 세대 교체의 어떤 물꼬를 트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위에서 어떤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3인 이상은 결선 투표를 도입하겠다. 이런 혁신안이 올라왔는데 그런 건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불리해지기 때문이지요. 그다음에 뭐 3선 의원들의 동일 지역을 갔을 때 배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감점을 하겠다. 이런 파격적인 혁신안들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안에서 결국에는 자기 머리를 못 깎는 거예요. 다선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하위 10%에 대한 감점 부분을 강화한 부분들은요. 일단 시작이라고 보고요. 이 정도 가지고는 총선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의 혁신안 부분들을 약속을 지킬 것인가. 두 번째는 3선 의원들, 5선 의원들의 희생이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을 정도의 강력한 혁신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홍영표 의원이 목소리를 낸 부분을 좀 언론이 주목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검사,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사들, 검찰에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니 이게 과연 온당한가? 그러니까 무조건 약속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약속을 못 지켰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조금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데 무조건 불체포 특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결국에는 검찰이 그런 걸 노리고 정치적으로 계속 야당 대표에 대해서 거의 2년 동안 맹목적인 수사를 하는데 이걸 또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정치적 부담이 큰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홍영표 의원의 지적도 일부 국민들이 보는 따가운 질책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표께서도 좀 어느 정도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더 많이 결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양단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집하는 부분들이 강성 지지층이 결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내에서 일반적인 여론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비판의 목소리를 결집할 것인지는 서로 비명계가 결집을 할지 친명계가 결집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으나 제가 봐서는 중앙위원회에서는 늘 안건에 대해서 저렇게 치열하게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건강한 정당이 한쪽 생각만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늘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중앙위원회는 결정을 이날 통해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통과가 됐으니까 전반적인 의견은 당의 지도부의 입장을 뭐 찬성하는 쪽에 기울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어제 민주당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게 대의원제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저 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미 이제 60배에서 20배로 줄인 거잖아요. 예. 근데 대의원이라는 게 어쨌든 대의에 또 거기서 뭘 선출하면 또 대의의 대의이기 때문에 보정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역차별이 될 수가 있어서 저 부분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공천들 관련해서는 저 혁신위원회 안보다는 완화시켜서 한 거거든요. 40%까지 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 저게 20% 당원에 있는 거고 하위 20%에 대해서 20% 감점. 근데 이제 하위 10%를 30% 감점하게 되면 저게 신인에 대해서 정치 가점하는 거 훨씬 더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득표 모수가 크기 때문에 곱하기 30을 하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30%를 하게 되면 저것은 거의 떨어진다. 경선에서. 자기가 득표한 거에 30%를 감점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다 강성 지지층에 또 이 지지까지 더하면 하위 10%에 드는 의원들은 사실 경선에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위 10%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주관성, 이것에 대한 반론 제기인 것이지 경선 룰은 사실은 제가 볼 땐 반론 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럼 10%를 어떻게 결정할 건데 정량평가야 정성평가야. 정성평가죠 거의. 그렇다면 그 정성평가 과정에서 누가 가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점이 있는 항이라고 보고 그 선정 과정에서 만약에 조금 객관성 있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계파가 참여한다면 저런 항의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민주당 내년 총선 전략공천위원장으로 안규백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4선이고 정세균계로 이제 불리는 인물이긴 한데요. 뭐 어떤 걸 좀 고려한 인선이었을까요? 일단 뭐 당무에 좀 밝다. 그다음에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과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좀 크게 호불호가 없습니다. 안규백 의원이 사무처장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당직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당직도 하셨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오래 하셨고, 그다음에 성품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세균계로 분류가 돼서 굳이 지금 지도부의 라인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박을 조금 피할 수 있는 그 짐을 덜 수 있는 차원에서 아마 안규백 의원을 임명을 한 것 같아요. 예, 민주당에서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가 요즘 언론에 좀 많이 나오고 이재명 대표와 뭐 만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부정적인 뭐 인터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날 가능성을 좀 일축하는 듯한 인터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락회동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요? 명락회동 당장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등장을 했을 때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많은 고민을 했을 건데요. 등장을 했을 때 오해를 벌써 받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워서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를 흔들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오해를 무조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장했다는 것은 첫 번째는 그거예요. 내년 총선에 대한 민주당의 승리에 대해서 본인이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승리를 해야만 윤석열 정부의 이런 무능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나라가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겠다 생각하신 것 같고, 결국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빈자리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지도부들도 있지만 안에서 여의도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래도 한 발짝 떨어져서 당내 상임 고문을 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보면 민주당의 빈자리가 보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요.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총리도 뜻을 같이 하는 것은 민주당이 어떻게 당내에서 다 잘하고 있겠습니까? 빈자리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의 지적들을 지도부가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긴다면 명락회동은 가능해요. 근데 단지 그냥 청원 게시판 정도 삭제하고 이낙연 전 대표의 마음을 달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것은 당의 전체적인 운영 자체를 조금 더 빈자리를 메워가면서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통합, 이런 부분에 실천적인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키를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이 명락회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뭔가 적극적으로 임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최근에 메시지를 보면 통합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뭐 강성 지지층의 청원 게시판 대표가 지시해서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지도부에서 판단해서요. 결국에는 내년 총선에서는요, 한쪽으로만 당내에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필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로서 특히 이재명 당대표는 내년 총선이 본인에게도 엄청난 정치적인 명운의 갈림길이거든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주장들을 어느 정도는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락회동 부분들 총선 전에 가까울수록은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한 것 같은데요. 뭘 제안도 하지 않으셨지만 안규백 의원을 일단 전략공천위원장, 공관위원장에 선임한 것 자체는 모양만 일단 탕평이잖아요. 안규백 의원이 사실은 정세균계지만 그간에 뭐 전당준비위원장 이런 것들을 하면서 룰 같은 거 할 때 입장을 보면 사실상 이재명계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위주로 당내 의정 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사실 안규백 의원을 임명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등에게 메시지를 준 거죠. 나 이 정도 선에서 내가 간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제안할 거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걸로 보이고, 이낙연 전 대표는 좀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여요. 이게 당장이 민주당 양당 체제를 비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양당 총선 전에 양당 체제를 비판하는 것은 본인이 창당하거나 소화적으로 창당해가지고 본인의 의석수를 늘리거나 또는 본인의 역대 소신이었던 내각제를 좀 공론화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내각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민주당의 위원을 높이거나 또는 본인이 또 다른 정치의 중심으로 올라설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더 큰 카드를 던질 가능성 점점 임박해 오면 올수록,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뭔가 발언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낙연 전 대표의 말들을 가만히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하잖아요. 제2선을 물러나라. 그 얼굴로는 총선을 칠 수 없다. 이게 그냥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지만 본인이 만날 의미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 전 인터뷰를 보더라도.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낙연 선대위원장 겸 비대위원장 정도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대위원장만 제안한다라도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가진 선대위원장을 어떤 제안을 해야지만 받아들일 의미가 있고 그래야지 본인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내각제형 어떤 정치적 변화를 토대로 해서 선거를 이끌어 보겠다 이런 취지의 제안을 던진 거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당장의 답변은 안규백 의원의 전략공천위원장 선임인데 예. 글쎄요 거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 추이 또 당내 여론 추이에 따라서 또 다른 선택할 여지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현 대표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봅니다. 이대로 선거 치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해찬 상임고문이 또 등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과반이 넘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차지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했어요. 네. 앞서서 뭐 범야권 인사들이 뭐 200석이네 180석이네 얘기했을 때 이제 이 대표가 그만해라 자중해라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해찬 상임고문의 이 발언 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아마 154석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음. 과반이 넘을 수 있는데 아주 어렵게 넘는다 그 얘기잖아요. 네. 154석이면 과반을 어렵게 넘잖아요. 180석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한테 오해가 받을 수 있는, 오만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의석수 예측은 안 하는 게 좋지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발언이 왜 그렇게 나왔냐면 그 배경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위가 이렇게 쓸쓸하게 퇴장이 됐다는 거.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혁신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알맹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혁신한 대로 혁신을 해버렸으면 정말 민주당은 이거 이번 총선에서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이렇게 국민의힘의 맹탕 혁신 자체로 결과가 초래되니 이해찬 전 대표가 보시기로는 이거 민주당에는 호재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뭐 200석, 180석, 뭐 150 몇 석 이런 부분들은 선거를 앞두고 늘 그렇습니다. 먼저 머리 들면 정 맞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선거에 임해야 되는 차원에서는요. 아무리 어떤 방송에서 그냥 어떤 그런 저변과 상황을 분석하면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의석수 예측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하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들 좀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당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용기를 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현 지도부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발언이죠. 만약에 저렇게 이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선거 결과가 그 정도에 많이 못 미친다 그러면 현 지도부의 책임론인 것이고 저는 이해찬 전 총리도 사실 내각제론자예요. 그러니까 정동영 전 대표가 180석 얘기하고 200석 얘기하고 지금 사실상 비례까지 하면 180석 얘기거든요. 180석, 200석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의 제2의 국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 독재예요. 이게 의회가 집권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정권 재창출은 어렵다. 왜냐하면 전국을 놓고 두 사람이 나와서 다루게 되면 두 당에 대한 투표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별로 없거나 지거나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을 보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보면 약간 한 7, 8% 차이뿐이 안 났는데 의석은 상당수 차이가 나요. 이건 전국적인 선거구에 대한 지형적 요건과도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의원 내각제로 가는 것이 총리 배출에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거죠. 앞으로 볼 때. 따라 저분들이 그런 연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지울 수 없는 게 저런 발언들이 그냥 분명히 낙관론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말들은 또 이탄희 의원이 200석 얘기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범야권의 연대를 추진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전체를 종합하면은 이게 집권은 국회의 다수 의석을 통해서 집권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식의 구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두 분께서 이렇게 얘기들 해주시고 사실 저희가 지금 뭐 선거구라든지 공천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 이제 총선 진짜 넉 달 남았거든요. 넉 달 딱 다가온 상황. 다음 주부터는 뭐 예비 후보자 등록도 있을 텐데 저희가 뭐 구체적인 의석수 이런 것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총선 뭐 판세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선 판세는 아직 예측하기에는 좀 섣부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느 정도 눈높이에 와 있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뭐 어떤 각 당이 막 치고 나가다거나 국민들이 어떤 당을 되게 좀 배제한다거나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굉장히 늘 30% 내에서 바닥을 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유리한 구지는 아니다. 뭐 국민의힘이 유리하지 않다면 민주당은 나름대로 뭐 불리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시작이고요. 이제부터 각 당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누가 먼저 혁신을 제대로
해서 국민들이 봐서는 야, 이 당이라면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겠다. 나 여기에 펴주고 싶다. 아, 변화하는 곳이구나.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신뢰입니다. 믿음이 가야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들을 지키는 이런 당. 그다음에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당. 이런 것들인데 혁신과 신뢰 부분이 정말 이 나머지 한 두세 달 동안 국민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당이 보여줄지 이거는 개개인의 후보자들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가 먼저 보여주냐인데 저는 국민의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막을 내린 것 같고요.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 왔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좀 박차를 가야 되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대 교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주목을 할 것 같아요. 인재영입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당의 물갈이와 세대 교체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또 국민들이 주목하지 않을까 그걸 좀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한 달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역대처럼 뭐 집권당과 야당의 뭐 정권 심판론 견제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제 정권 심판론도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총회, 민주당의 의원총회화된 국회에 대한 심판론도 없지 않아 있어요. 과연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했느냐, 또 국정 견제를 제대로 해왔느냐, 아니면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이 아니고 민주당 내 인사를 위한 입법 활동 때는 국회 활동을 해온 게 아니냐, 이런 국회에 대한 심판론 또는 무용론이 있기 때문에 두 심판론은 사실은 서로 상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대를 어느 정당의 국민들이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읍소, 이것들이 앞으로 총선 전략의 주요 판세가 될 것인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 각 정당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똑같거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쇄신의 요구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쇄신의 요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쇄신의 요구에 대한 각 당 지도부의 반응, 그 반응의 정도, 폭, 이런 것들이 국민에 대해서 어필을 할 것이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하는지가 총선 판세를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나온 어떤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판세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그 우세 지역이 한 6곳 정도인 것이다. 요런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근데 요것을 이제 외부에 이제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이제 요런 취지의 이제 보도였거든요. 요 내용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공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느낌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서울 판세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예. 그중에서 저희가 21대 때 얻은 것이 8석이었는데 그 판세에 따르면 9석 얻게끔 됐어요. 경합우세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은 성적표죠. 그쵸. 그 서울 지역이라는 게 지금 3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저희가 다 이겼던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궐선거에서 이겼죠. 대선에서 이겼죠. 지방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저희가 험지라고 분류하면 안 되는 지역인 것이고, 물론 서울 지역 내에서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험지라는 표현이 적합하지만 서울 전체를 보고 험지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현재 입장에서 보면 저게 이제 정량적 평가가 들어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자들 뭐 반영이 됐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반영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난 몇 년간의 이 득표율을 다 감안해서 평균 내서 나왔을 것인데 최근 3년간에 보면 꼭 저렇지는 않아요. 다만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 입장에서 보면 현재가 저렇다라고 보고 열심히 하는 것이 낫지, 현재가 저렇기 때문에 해서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부의 입장에 저 데이터를 보고 지도부가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인데 열심히 더 해가지고 판세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자세면 저 데이터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데, 그게 아니고 야 이렇기 때문에 원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책임 없어, 이러면 이제 저 데이터가 상당히 부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죠. 저는 따라서 저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서 향후 선거에 영향을 어떤 식으로 끼칠 것이다. 근데 이제 우려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좀 쉬쉬하고 뭔가 이게 직면하지 않으려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것을 일부러 공표를 애써 하진 않았겠지만 저걸 뭐 감추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감추려고 했으면 저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저렇게 자세히 나오지도 않고요. 자세히 분류가 돼 있고 자세한 상당히 큰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다가는 현재 우리가 저렇게 어렵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취지이지, 만약에 지도부가 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거가 저도 우리 책임이 아니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그건 저는 선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기탄이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혁신위원회 구성을 보면 거기에 수도권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호지방이라고 하죠. 충청권 인사까지 당내 지역에서. 근데 지도부를 보면 사실 영남권 인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입장이 그런 것 때문에 다른다라는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도부가 저런 그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수도권 전망 뭐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혁신이가 수도권 험지 출마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겁니다. 근데 그게 물거품이 됐잖아요.
수도권 위기론은 강서구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다 이기 체제가 들어서면서 혁신위로 들어서서 계속 요구를 했던 거예요. 희생하고 변화하고 수도권 험지 출마하고 그래야만 그나마 수도권 이런 위기론을 타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다 거부했기 때문에 저는 이 수도권 위기론을 이 남은 4개월 동안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아까 이제 윤 변호사님 얘기했던 혁신위의 안이 아직은 지도부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뭐 변동은 있겠지만 현재까지 봐서는 크게 없습니다. 수도권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변해야 되는데 체질은 그대로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용산의 스타 장관들을 수도권에 꽂으면서 조금 뭐 이제 수도권의 어떤 반전을 꾀할 것 같지만 국민들 민심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국민도 바보 아니거든요. 강서구에 이 참패를 안겨준 것들은 신호였어요.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을 하지 말라 했는데 또 똑같이 가기 때문에 저는 그 10월에 있었던 게 한 6개월 뒤에 뭐 다시 그대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국민의힘은 그 혁신안에 대한 실천 부분들이 큰 고심이 될 것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저런 이제 데이터들이 소위 저희가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편성 효과. 그것은 아직까지 선거가 3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고 아마 저희 당의 그 약으로 작용을 할 걸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좋게 해석하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넉 달 남았는데요. 두 분 모두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